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오랜 세월 쇠붙이와 기름때를 만지며 살아온 제 손은 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섬섬옥수 고운 손을 가진 여인네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거친 손이 반평생을 바쳐 흙더미 속에서 보물을 캐올린 광부의 손처럼 자랑스럽습니다. 남들은 그저 쓸모없는 쇠붙이, 고물이라 부르는 것들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미래를 읽었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서진이를 키우기 위해 리어카 하나 끌고 동네를 누비던 시절부터 지금은 어엿한 자원순환 기업 미래자원의 대표가 되기까지 이 손은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뿐인 아들 서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자 삶의 이유였죠.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해 제 앞으로 셀러리맨의 상징인 빳빳한 명함을 내밀던 날,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이제 아들 녀석 장가만 보내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밤마다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이 수줍은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짐작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드디어 내 품을 떠나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려는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벌써부터 섭섭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라니 어떤 아가씨일까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맛있는 건 많이 차려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주말, 저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여나 지저분한 구석이라도 보일까, 낡은 살림살이가 초라해 보일까 싶어 노심초사했죠. 드디어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환한 얼굴로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오지선 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가씨는 참으로 반듯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싸 보이지만 요란하지 않은 옷차림, 그리고 공들여 화장한 얼굴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서 들어오라며 손을 이끌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선 양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제가 내민 과일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지선 양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선 씨 정말 예쁘죠? 직장도 좋고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놓이는 듯 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 겸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공장에서 좀 급한 일이 터져서 그것 처리하고 오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혹시 집에 오는 길에 기름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았어요?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지선 양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신이 나서 거들었죠.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지? 그냥 고물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폐기물에서 희귀금속 추출하는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 대표님이라고. 아들은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지선 양의 얼굴에는 잠깐 스치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하더군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힘드시겠어요. 그 말은 분명 걱정의 어조를 띠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정말로 제 노고를 알아주는 마음에서 나온 위로가 아니라
마치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듯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다가 창밖에 힘든 노동자를 보고 어머, 저 사람 힘들겠다라고 무심코 내뱉는 동정처럼 들렸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힘들긴요. 평생 해온 일인데 이제는 내 몸의 일부 같아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 뒤였죠. 그날 지선 양은 돌아갈 때까지 시종일관 밝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저는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유리벽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렇게나 좋아하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좋게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양가 어른들이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저희 쪽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사돈될 분이 정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조금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기물들로 꾸며진 그곳은 평생 흙과 쇠를 만지며 살아온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지선 양과 함께 사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사돈은 교양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저를 훑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말씀은 지선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악수를 청하며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에서는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투박한 손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선이가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라서 좀 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부인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입에 발린 겸손의 말이었지만 그 속내는 내 딸은 귀한 사람이니 너희 집안 수준에 맞추려 고생시키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둘이 알아서 잘 살아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둘씩 차려지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사돈이 다시 제 직업을 화제로 삼더군요. 참, 사부인 하시는 일이 자원순환 사업이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야라서요. 그 말에는 순수한 호기심보다는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 전에 신상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고 평이하게 제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에서 금이나 팔라듐 같은 귀한 금속을 추출해내는 도시 광산의 개념과 그것이 환경에 얼마나 이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돈의 얼굴에는 지루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옆에서 어머니 회사가 이쪽 업계에서는 꽤 알아줘요. 기술력도 좋고 작년에는 수출도 꽤 많이 했어요 라며 거들었지만 사돈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런 험한 일 하시면서 서진이는 참 말끔하게 잘 키우셨네요.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인 듯 위로인 듯 포장된 그 말 속에 얼마나 날카로운 무시가 담겨 있는지 저와 제 아들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과 노력이 험한 일이라는 한마디로 규정되는 순간이었죠. 제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컸다는 말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었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본 아들이 다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하, 장모님.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큰 거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돈은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애들 결혼할 때 보면 그래도 양가 집안 수준이 비슷해야 이야기가 잘 통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선이 아빠가 평생 교수직에만 있었고 저도 가만히 앉아서 돈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주변에 보는 눈들이 많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어요. 당신과 우리는 사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 분수를 알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저는 제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벌어 자식 키우고 나라 경제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직업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어머 사부인. 오해하셨나 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서진이가 워낙 훌륭해서 혹시라도 저희 쪽이랑 격이 안 맞을까봐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뻔뻔한 변명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선 양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어머님, 그날 저희 엄마가 실수를 좀 하셨어요.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데 표현이 좀 서툴러서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사과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지만 아들 서진이를 봐서라도 이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나도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좋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며칠 뒤 지선 양은 저희 집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지난번에 무례를 만회하려는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라고 허락했습니다. 지선 양은 고급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살아온 제 손때와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공간이 그녀에게는 그저 평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 느껴졌죠. 잠시 집을 둘러보던 지선 양이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이 참 아늑하고 정겨워요.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소박하다는 말. 어감은 좋지만 그 말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모를 만큼 제가 어리숙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난하구나라는 말을 교양 있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렇죠. 화려한 것보다는 정이 쌓이는 공간이 더 좋더라고요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지선 양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래도 서진 씨랑 제가 새로 시작할 집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손님들도 오실 거고 나중에 아이들 교육 생각하면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저희 친구들은 다들 강남 쪽에서 시작하던데 저희도 그쪽으로 집을 얻으면 어떨까요? 서진 씨 월급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 날짜를 잡으려는 단계에서 대놓고 신혼집의 위치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그 당돌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선 양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지금 하시는 회사, 그거 정리하시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실 돈은 충분히 되지 않나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 제 인생 그 자체인 회사를 팔아서 너희의 허영심을 채워달라는 말. 그것도 모자라 저를 돈이나 받아 쓰는 무능한 늙은이로 취급하는 그 태도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일구었는지, 그 일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죠.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선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뻔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때마침 퇴근한 아들 서진이가 집으로 들어섰어요.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를 감지한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선 양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들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방금 어머님께 우리 신혼집 강남에 얻어달라고 말씀드렸어. 어머님 회사 정리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와 지선 양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선아,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어떡해. 어머니 놀라시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꾸짖음이 아닌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미약한 변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 여자의 무례함과 허영심을 똑바로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 나약함이 사돈과 지선 양이 저를 이토록 우습게 보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도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함에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지선 양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모욕을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부당한 관계를 지금이라도 끊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 길일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길고 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으로 평생을 지켜온 나의 자부심과 아들의 미래. 그 무엇도 저들의 오만함에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서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맸고 저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어 일부러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시간을 보내곤 했죠. 지선 양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제 회사를 팔아 강남 아파트를 사달라는 그토록 무례하고 당돌한 요구를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에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아마도 그쪽에서는 제가 아들 행복에 발목 잡는 속 좁은 늙은이 정도로 생각하며 제 아들이 저를 설득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게 몇 번이나 어머니, 지선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라며 변명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죠.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아차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고급스러운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명 백화점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보기에도 무척이나 값비싸 보이는 포장이었죠. 보낸 사람은 지선 양의 어머니,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책자 형태의 물건과 함께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편지를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우아한 필체로 쓰인 편지의 내용은 제 숨을 턱 막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부인께. 어느덧 아이들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저희 집안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혼례의 격식과 절차가 있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가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 쪽에서 받고자 하는 예단 품목입니다. 목록이 다소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 집안의 위신과 지선이의 체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니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 동봉된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단 목록이 아니었어요. 거의 최고급 수입 브랜드의 카탈로그에 가까웠습니다. 사돈 본인을 위한 명품 시계와 모피코트, 사돈의 남편을 위한 최고급 양복과 수제 구두, 그리고 일가 친척 수십 명을 위한 각종 보석과 가방, 지갑들이 브랜드명과 모델명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심지어는 만난 적도 없는 사돈의 팔촌 조카를 위한 유아용 명품 의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록의 끝에는 어림잡아도 수억 원은 좋게 될 법한 총액이 버젓이 적혀 있더군요. 이것은 혼례를 위한 예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노골적인 금전 요구이자 제 재력을 시험하려는 오만한 시험지였죠.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곧바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사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 사부인.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보내드린 건 잘 받아보셨나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이런 식의 예단은 들어본 적도 해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도 사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사부인께서 이런 격식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일부러 저희가 친절하게 목록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원래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랍니다. 오히려 저희가 많이 간소화한 편이에요. 서진이가 워낙 인물이 출중하니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속셈이 너무나도 빤히 보였죠. 제 아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제가 힘주어 말하자 사돈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부인, 지금 저와 싸우자는 건가요? 이런 기본적인 성의도 보일 수 없다면 저희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선이한테 줄 서 있는 남자가 한둘인 줄 아세요? 다들 서진이보다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부인께서 고집 부리시는 바람에 서진이 앞길 막는 일은 없어야죠.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보죠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단 목록이 담긴 책자를 아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지선이한테 당장 전화해서 따질게요. 아들은 분노하며 전화기를 들었지만 저는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됐다. 지선이한테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 집안 전체의 생각이고 너를 대하는 태도다.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아직도 그 사람들이 아기가 없다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며칠 뒤 제 예상을 깨고 사돈과 지선 양이 직접 저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단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직접 담판을 지으러 온 모양이었죠. 저는 두 사람을 제 대표실로 안내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고 깔끔하게 정돈된 제 사무실을 둘러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여전한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도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지난번 예단 목록은 저희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발 물러나죠. 대신 아이들 신혼집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선 양은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브로슈어 몇 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모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요즘 가장 뜨는 곳이래요. 보안도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좋아서 나중에 아이 키우기에도 그만이고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듯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사도는 그런 딸이 대견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죠.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서진이가 어디 가서 기죽고 살면 안 되죠. 다 서진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단 문제를 양보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서진이가 분수에 맞게 두 사람 힘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부모로서 어느 정도 도움은 주겠지만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요. 제 거절에 지선 양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와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면서 일부러 안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진 씨가 어머님 외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저를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녀의 적반하장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지선 양, 내가 왜 지선 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지선 양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 얻게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이 회사를 그저 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돈줄로만 보고 있고요. 제 직설적인 말에 지선 양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사돈이 싸늘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말을 함부로 하시는군요. 우리 지선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모욕을 들어야 합니까? 이 결혼, 저희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서진이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집안 차이가 이렇게나 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더 겪을지 걱정되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마지막 통첩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서진이 시켜서 저희 집에 찾아오게 하세요. 아이들 집 문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이 혼사 없던 걸로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제 사무실을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말없이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앉혀놓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제 평생 가장 힘든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너의 대답을 들려주렴. 너는 아직도 지선 양과 결혼하고 싶으냐? 저런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사람들과 평생을 가족으로 엮이고 싶은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저는 아들이 얼마나 깊은 갈등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죠. 그는 지선 양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인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우유부단함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내 자신과 내 인생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싶지 않구나. 만약 너가 이 결혼을 계속하겠다면 나는 더 이상 너의 결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날 아들은 밤새 자신의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 역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기나긴 고뇌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퀭한 눈으로 나온 아들은 제 앞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지선이 집에 찾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호한 결의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는 미약한 의지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저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래,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돈의 집을 찾아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던 모양이에요. 사돈과 지선 양은 아들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너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결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라. 너 아니어도 우리 지선이 데려가겠다는 남자 줄 섰다라며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지선 양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오빠는 우리 가족이 되기 싫은 거야? 라며 서진이를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고 해요. 결국 아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상처만 입은 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들의 자책 섞인 목소리를 듣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키워온 아들이 고작 저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자존심마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과 제 아들이 함께 지켜온 이 가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부당하고 오만한 관계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겠다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상견례 날짜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돈에게서 또다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번쩍이는 백화점 포장지였죠. 그 안에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봉투 하나와 빳빳한 상품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된 카드에는 사돈의 우아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곧 있을 상견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부인께서 혹시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 없을까 염려되어 보내드리니 이 상품권으로 품위에 맞는 옷 한 벌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아서요. 저는 그 카드를 읽고 나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완벽한 모독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입어온 옷들, 제 노동의 가치와 세월의 흔적이 담긴 모든 것을 품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돈으로 제 외모를 뜯어고치려 드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상품권은 그들이 제게 던진 마지막 모욕이자 제가 반격을 시작할 명분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을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단호한 분위기에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죠. 저는 사돈이 보내온 상품권과 카드를 아들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한 인간의 삶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다.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모욕하는 여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있느냐? 그 여자의 어머니를 너의 장모님으로, 너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제 진심 어린 질문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입술을 깨물며 고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지선 양에 대한 미련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존경심 사이에서 아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선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더는 못 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들의 그 대답에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어떤 선택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제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부당한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역은 어머니인 제가 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물과 땀, 그리고 피와 같은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 인생의 역사책과도 같은 것들이었죠. 리어카를 끌던 시절부터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했던 낡은 가계부, 작은 고물상을 열면서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던 날의 서류, 기술 개발을 위해 밤을 새우며 공부했던 낡은 노트들, 그리고 미래자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대출 서류와 그것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까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래자원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기록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맺었던 공급 계약서 원본들,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증, 해외 기업들과 체결한 수백억 원대의 수출 계약서,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회계 감사 보고서와 법인 자산평가 보고서까지. 이 서류들은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 주거래 은행의 VIP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견례 당일 날짜로 발급될 법인 명의의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증명서에 찍힐 숫자는 아마도 그들이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을 만큼 압도적일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사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를 했으면 합니다. 장소는 사돈께서 편하신 곳으로 정하세요. 저희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사돈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내 제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진작 그러셨어야죠. 그럼 장소는 제가 정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부디 저희 격에 맞는 모습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격에 맞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제 인생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돈이 정한 상견례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아마도 장소의 위용을 빌려 시작부터 저희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심산이었겠죠. 저는 아침부터 조금 부산을 떨었습니다. 사돈이 보내준 상품권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 옷장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가장 기품 있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값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은 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옷이었죠. 아들 서진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옆에만 꼭 붙어 있으렴. 그리고 엄마를 믿어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식당은 그 명성대로 숨막힐 듯한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과 수백만 원을 호가할 법한 예술 작품들, 그리고 손님 한 팀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정갈한 방. 저는 잠시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드는 대신 오히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허영심을 무너뜨린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게 사돈과 지선 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중요함을 과시라도 하듯 일부러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분명했죠. 두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온몸에 값비싼 보석들을 휘감고 있었고 지선 양은 누가 봐도 최고급 명품인 것이 분명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그들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사과 한마디 없이 저희 모자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디서 저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왔을까 하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은 자리에 앉으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이구 사부인. 제가 상품권까지 보내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셨나 봐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으면 저희 스타일리스트라도 붙여드렸을 텐데. 그 말에 지선 양은 옆에서 입을 가리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전체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마치 이곳의 주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품평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높은 안목을 과시하기 시작했죠. 이 집은 식재료 하나는 최상급만 써서 좋아요. 우리 지선이가 입이 짧아서 아무거나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뼈있는 말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부인은 이런 곳이 좀 어색하시겠어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이랑은 많이 다를 텐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리는 음식 없이 뭐든 잘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은 그 무엇이든 꿀맛 아니겠어요, 사돈. 제 대답에 사돈의 얼굴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들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화는 시종일관 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죠. 사돈은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저명한 학자인지, 자신은 어떤 자선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지인들은 모두가 사회의 상류층 인사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아이들 결혼하고 나면 서진이도 저희 모임에 좀 데리고 나오려고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인맥도 넓혀야죠. 아무래도 서진이가 집안 배경 쪽은 좀 약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끌어줘야죠. 그 말은 마치 제 아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경 덕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불쾌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지선 양이 아들의 허벅지를 툭 치며 제지하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사돈은 이제 제 사업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부인 하시는 일이 좀 위험하지는 않나요? 요즘 환경 문제니 뭐니 해서 말들도 많던데 괜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지선이랑 서진이 앞길에 먹구름 끼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 사업을 그저 불안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벌이 수단으로 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정직하게 일궈온 회사를 마치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웃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던 지선 양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충고라도 하듯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도 결혼하면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 학교에 갔는데 할머니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고물상 하신다고 말하면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잔인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손주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선 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준비해온 마지막 대사를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머님, 이제 힘든 일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결혼하면 회사 일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여러모로 저희 체면도 살고 어머님도 편안해지시는 길이잖아요.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요.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서진이는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사도는 자신의 딸이 아주 대견하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이 모욕적인 제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거나 아니면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제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분노와 슬픔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죠. 저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찻잔을 들어 남아있던 차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묵직한 서류 가방을 조용히 옆자리에서 끌어당겼어요. 그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돈과 지선 양은 의아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와 제 가방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제 아들 서진이만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느릿하게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얼마 전 새로 인쇄한 저희 미래자원의 회사 소개 책자였습니다. 번쩍이는 코팅 용지에 인쇄된 제법 두툼한 책자였죠. 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으로 소리나지 않게 밀어놓았어요. 사돈, 그리고 지선 양. 두 분이 저희 회사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제 차분한 목소리에 사도는 코웃음을 치며 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부인, 지금 저희랑 장난하자는 건가요? 고물상 속의 책자 따위, 저희가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D전자와 H자동차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두툼한 공급 계약서 원본이었죠. 이것은 저희 미래자원이 D전자와 H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서와 지난 5년간의 납품 계약서 사본입니다. 두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회사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답니다. 저희는 단순한 고철 덩어리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저 회사들이 만드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고순도의 재활용 희귀금속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제야 사돈과 지선 양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선 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 하나를 집어들고는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다음 자료들을 차례차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폐배터리 리튬 추출 기술에 대한 특허증, 유럽연합 EU의 환경 기준을 통과했다는 인증서, 그리고 작년에 미국과 독일의 기업들과 체결한 미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서까지. 서류가 하나씩 쌓일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먼지 날리는 고물상의 모습과 서류 위에 찍힌 눈부신 실적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그들의 머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듯 보였죠. 지선 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고물상에서 이런 일들을. 저는 그런 지선 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연민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선 양. 세상은 지선 양이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돈의 가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버는 것보다 현장에서 땀 흘려버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클 때가 많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더 이상 고물상이 아니에요.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도시 광산이자 이 나라의 환경과 미래를 책임지는 첨단 산업이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이 정신을 차렸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그깟 종이 쪼가리 몇 장 흔들면서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서류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근본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여전히 저를 깎아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목소리는 처음의 위용을 잃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오늘 날짜로 갓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법인 명의의 잔액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마치 마지막 패를 내려놓는 타짜처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꾸며낸 것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날짜로 발급된 저희 회사 주거래 은행의 잔액 증명서 원본입니다. 지선 양이 먼저 그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선 양의 눈이 제 평생 본 적 없는 크기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증명서를 사돈에게 건넸죠. 사돈 역시 그 숫자를 확인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말이 안 돼. 공이 몇 개야 대체. 사돈은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고는 이내 저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너희가 사기치려고 작정했구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의 비명 섞인 고함이 고급 한정식 집의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추한 발악을 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저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허영과 체면뿐이었던 겁니다. 모든 소란이 잠시 멎고 방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 아들 서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아들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후련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이 길고 길었던 막장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었습니다. 사돈, 그리고 지선 양. 저는 오늘 제 아들의 혼사를 논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제 통장 잔고가 당신들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받는 면접 자리였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면접은 당신들이 불합격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고물상이라며 경멸하고 제 아들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과는 단 하루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의 배경과 제 돈을 탐내는 여자에게 제 소중한 아들을 내어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이 결혼, 제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죠. 서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굳게 잡고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지선 양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아니, 서진 씨. 이건 오해예요. 다시 얘기해요, 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저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옥 같았던 방을 빠져나와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가득한 세상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집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기까지 저와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말없이 차에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에 대한 걱정과 이 모든 상황을 끝냈다는 안도감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의 휴대폰은 불이 난 것처럼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번갈아 뜨는 지선 씨와 장모님이라는 이름. 저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운전에만 집중했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으냐? 제 나지막한 물음에 그동안 꾹꾹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아들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 속에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위로나 충고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쏟아낼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아들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동안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들을 믿으려고만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무슨 죄겠니? 오히려 엄마가 더 미안하다. 너에게 더 빨리 이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주지 못해서. 이제 다 끝났으니 괜찮다. 다 괜찮아.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지선 양과 그녀의 가족에게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과 불편함, 그리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죠. 저는 그저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난 아들의 얼굴은 처음으로 후련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망설임 없이 지선 양과 사돈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어요.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무언의 의지 표현이었죠. 파혼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지선 양과 사돈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제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다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분노에서 애원으로, 다시 애원에서 저주로 시시각각 변해갔죠.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며 매달리다가도 저희가 반응이 없으면 너희 같은 것들,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며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오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몇 주가 지나자 그들의 소란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살이 조금 빠졌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죠. 아들은 파혼의 아픔을 겪으며 비로소 한 뼘 더 성장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국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독일의 한 환경기술 컨설팅 회사였어요. 유럽 시장에서 저희 미래자원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유럽의 대규모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여해 줄 수 있겠냐는 공식적인 제안서였죠. 그것은 제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 시장 진출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 제안서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혼의 아픔과 지저분한 소란으로 잠시 잊고 있던 제 일에 대한 열정이 화산처럼 다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더 넓은 세상과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다졌지만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복잡한 국제법과 무역 규제, 그리고 낯선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죠. 이 거대한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정혁. 나이는 40 초반이지만 수많은 부실 기업들을 회생시키고 여러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소개인의 주선으로 저는 최정혁 이사라는 사람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잘 다려진 맞춤 정장과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그는 제 앞에 앉자마자 어떤 인사치레도 없이 곧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미래자원 김명자 대표님 맞으시죠? 회사 자료는 미리 검토해봤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경영 방식은 전형적인 구멍가게 수준이더군요. 그의 첫마디는 그야말로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제 회사를 구멍가게라고 칭하는 그의 오만함에 저는 순간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고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최 이사님, 구멍가게라고 얕보셨다가는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놓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 말에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 두 마리가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겨온 부분들을 가차없이 지적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이 사업을 아들 키우듯 감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기업은 냉정한 숫자와 데이터로 움직여야 하는 곳이에요. 해외 시장은 정글입니다. 지금 대표님의 방식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뼈까지 발라먹히게 될 겁니다. 그의 직설적인 화법은 제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지적이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불안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최 이사님, 저희 미래자원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이사님의 방식대로 이 구멍가게를 한번 제대로 뜯어고쳐 주십시오. 제 제안에 최 이사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표님, 성격 한번 화끈하시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감이 아닌 제가 제시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과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완수하셔야 하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최 이사의 위험하고도 흥미진진한 동업이 시작되었죠. 최 이사가 회사에 합류하면서 미래자원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부터 손보기 시작했고 모든 부서에 성과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불만과 저항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최 이사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논리적인 설득으로 직원들을 이끌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회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능력을 보며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는 제게도 예외 없이 혹독한 과제들을 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문 경제 기사를 읽고 브리핑하게 했고 두꺼운 원서로 된 경영 전략 서적들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게 했죠.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들이 머릿속에 쌓여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잊고 있던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하고 있었어요. 아들 서진이 역시 최 이사를 멘토처럼 따르며 경영 수업에 박차를 가했죠. 저희 모자는 그렇게 파혼의 아픔을 딛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과의 협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자원이 사실은 허가받지 않은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더라. 김명자 사장이 로비 자금으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다와 같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내용의 루머였죠. 처음에는 그저 시기심 많은 누군가의 음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터넷 익명 게시판과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몇몇 지역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내기에 이르렀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소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요. 파혼 이후 앙심을 품고 있던 사돈과 지선 양이 벌인 치졸한 복수극임이 틀림없었어요. 그들이 아니면 저희 회사에 대해 이토록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기업의 아시아 담당자에게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자칫하다가는 제 평생의 꿈이 담긴 계약이 저들의 비열한 음모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서진이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며 어머니,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를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려는 걸까요? 당장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그때 최 이사가 저희를 만류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면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옷에도 진흙이 튀기 마련이죠. 최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번뜩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되물었죠. 기회라니요? 지금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질 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죠? 최 이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의 결백함과 투명성을 전 세계에 증명할 가장 확실한 쇼케이스로 만들 겁니다. 그의 계획은 그야말로 대담하고 기발했습니다. 소문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대신 아예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었죠. 그는 당장 독일 기업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숨길 것도 없으며 오히려 이 기회에 귀사의 실사단을 저희 미래자원으로 공식 초청하고 싶다. 귀사의 전문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생산 라인과 회계장부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요. 그것은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작은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회사는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최 이사의 눈빛 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최 이사님 뜻대로 하죠. 진실은 결국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최 이사가 직접 작성한 영문 초청장이 독일로 발송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해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들의 가치를 정면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한 기업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언문과도 같았죠. 저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나서 왠지 모를 통쾌함과 함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낸 초청장은 독일 기업의 그야말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혹에 대해 어설프게 해명하거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대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저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오히려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저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일주일 뒤 본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법무팀, 그리고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가 차려진 셈이었어요. 저는 즉시 최 이사와 서진이를 비롯한 회사 핵심 임원들을 소집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실사단이 확인할 모든 자료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공장 시찰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점검했죠. 마침내 약속한 날, 금발의 중년 신사를 필두로 한 독일 실사단이 저희 미래자원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멀끔하게 정돈된 저희의 사업과 활기차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본 그들의 얼굴에는 의외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도 그들 역시 소문만 듣고
어딘가 지저분하고 음침한 공장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첫날은 회의실에서 저희의 기술력과 경영 현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최 이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 회사의 비전과 재무 건전성에 대해 설명했고, 아들 서진이는 기술 책임자로서 저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의 원리와 친환경 공정에 대해 막힘없이 발표했죠. 저는 저희 회사가 걸어온 길과 제 경영 철학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실사단의 단장인 슈미트 씨는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저희는 모든 질문에 대해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흥미로운 빛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둘째 날, 저희는 실사단을 저희의 핵심 시설인 제1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방진복으로 갈아입으며 코를 막을 준비를 하는 듯 했지만 막상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공장은 일반적인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완벽한 방음 및 방진 시설 덕분에 내부는 조용하고 쾌적했으며 모든 공정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전자제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며 로봇 팔에 의해 순식간에 분해되고 독자적인 친환경 용매를 통해 희귀 금속들이 추출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실사단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서서 제 손에 익은 기계들의 원리를 하나하나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투박한 손으로 기계를 어루만지며 공정에 대해 설명하는 제 모습에서 그들은 제가 이 일에 얼마나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꼈을 겁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그들이 요구한 모든 회계 장부 원본과 환경평가 보고서,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관련 자료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그들의 회계사와 변호사들은 거의 반나절 동안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검토를 마친 슈미트 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가 괜한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을 저희가 파트너로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는 완벽한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제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동안 저를 음해하려 했던 그들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빠르게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속 빈 강정 상태였다고 해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실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는데 저희 집안과의 혼사를 통해 그 위기를 넘겨보려 했던 속셈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회사는 걷잡을 수 없는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상류층 인맥들을 총동원해 급한 불을 꺼보려 했지만 이미 저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졌던 추문과 최근 저희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배후라는 사실이 그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아무도 부도덕하고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 주려 하지 않았죠.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품위와 체면은 위기의 순간 그녀를 지켜줄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지선 양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파혼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에 시달리며 회사 생활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요. 늘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애썼던 그녀였지만 감정의 동요는 업무 능력의 저하로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결국 그녀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중요한 데이터를 누락하여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녀는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배제되었고 회사 내에서 신뢰를 잃은 채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는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늘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과신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자존심의 추락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독일 실사단이 돌아가고 일주일 뒤 저희는 그들에게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저희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들은 저희 회사의 기술력과 투명한 경영 방식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며 당초 제안했던 파트너십을 넘어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역으로 제안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였어요. 투자 규모 역시 처음에 2배가 넘는 액수였고 로열티 배분 조건 또한 저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으로 시작된 위기가 제 평생의 꿈을 단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준 나비 효과를 불러온 셈이었죠. 계약 체결식은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 서진이와 최 이사의 손을 잡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당당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죠. 저는 오늘 버려진 것들 속에서도 위대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제 평생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희 미래자원은 앞으로도 정직한 땀의 가치를 믿으며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연설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남루한 고물상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여성 기업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이 계약은 국내 경제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름도 없던 작은 중소기업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대규모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죠. 각종 경제지와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이사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가 겪었던 시련이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 대신 오직 제가 걸어온 길과 저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만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어카 하나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의 아이콘,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준 CEO라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고물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비상하는 동안 사돈 집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그들이 살던 강남의 고급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채권단에 의해 압류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입고 걸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빚으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얼마 뒤 그들은 결국 서울 변두리의 작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했던 그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 한 끼 값이 이제는 그들의 한 달치 월세보다도 비싸게 되었을 겁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 소식을 들으며 어떤 통쾌함이나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씁쓸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스스로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게 된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과거에 대한 복수심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삶의 다음 장을 향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하기 위해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어둠 속에서 낯익은 인형 하나가 제 차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오지선 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니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곳에서 마주친 것이 몹시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나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용건건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제 냉정한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레 맺혔습니다. 제발요, 대표님.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어서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서진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사죄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녀의 속셈을 모를 만큼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통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 약한 제 아들을 공략해 마지막 동정심이라도 얻어보려는 것이 분명했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서진이는 이미 지난 일 다 잊고 자기 인생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흔들지 말고 지선 양도 지선 양 인생을 사세요. 제 말을 끝으로 저는 그녀를 지나쳐 차에 오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제 팔을 붙잡으며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엄마한테 세뇌당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서진 씨를 사랑했다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내려오던 아들 서진이가 주차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선 양은 아들을 보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제 팔을 놓고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서진 씨. 나야, 지선이야. 서진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응.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오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아들은 자신에게 매달려 우는 지선 양을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아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자신의 팔을 붙잡은 지선 양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들어본 아들의 목소리 중 가장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 씨, 미안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지는 않았을 거야. 너가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너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었겠지. 그리고 설령 너의 말이 모두 진심이라고 해도 이미 소용없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유리잔과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유리 조각들을 밟고 지나와 버렸어. 아들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사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아들은 말을 마친 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지선 양을 한번 쳐다보고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밤 공기가 차네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우는 지선 양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정말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제 비서에게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로비에 사돈과 지선 양이 찾아와 대표님을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며 농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두 사람을 제 대표실로 올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번 기회에 제 손으로 완전히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잠시 후 제 사무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값싼 옷차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든 걸음걸이. 두 사람은 제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사돈이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김 대표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대표님과 서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사죄하던 사도는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압니다만 저희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입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대표님께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개처럼 살겠습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게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지선 양 역시 옆에서 함께 흐느끼며 고개를 조아렸죠.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눈빛과 지금 제 발치에서 돈을 구걸하는 이 비참한 모습이 겹쳐지며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쪼그려 앉아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죠. 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저는 무릎 꿇은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두 분의 불행이 다시 돈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건 두 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 대신 다른 것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회 말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주소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고되고 가장 험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제3공장입니다. 만약 두 분이 정말로 지난날을 뉘우치고 새로 시작할 의지가 있다면 내일 아침 이곳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땀의 가치를 그토록 무시했던 분들이니
직접 그 땀의 가치를 몸으로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 겁니다. 제 제안에 두 사람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아닌 경악과 모욕감이 가득했죠. 아마도 그들은 제가 수표 몇 장을 던져주며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제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제 사무실을 망연자실하게 빠져나갔던 그들과의 재회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두 사람이 제 제안을 받아들여 제3공장으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죠. 아마 그들의 마지막 남은 하찮은 자존심이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안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최정혁 이사라는 유능한 파트너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와의 협업은 제게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잊고 있던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고, 제가 가진 경험과 연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저를 자극했죠. 저희는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새로운 사업 전략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다가도 허기가 지면 사무실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히 유능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제 인생을 이해해주고 제 꿈을 함께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지이자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아들 서진이 역시 그런 최 이사를 친형처럼 따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듬직하고 유능한 경영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에 회사로 출근하던 길에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매서운 칼바람에 잔뜩 웅크린 그 작고 연약한 모습에서 저는 문득 수십 년 전 서진이를 키우기 위해 리어카 하나에 제 인생을 싣고 달렸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죠. 지금의 미래자원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원을 수집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지탱해 온 저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 회사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최 이사와 서진이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수건이자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바로 저희 회사의 이름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단의 목적은 평생을 거리에서 폐지와 고물을 수집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과 굳은 날씨에도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었죠. 단순히 돈 몇 푼을 쥐어주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까지 펼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자원순환 산업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는 결코 크게 자랄 수 없어요. 제 진심이 담긴 말에 최 이사와 아들은 두 말 없이 제 뜻에 동의해 주었어요. 미래자원 나눔재단의 설립은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연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재단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격려와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을 사회의 가장 낮은 곳과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재단 출범식 날, 저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환경미화원분들을 직접 모시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깊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꿈꿔왔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아들 서진이와 함께 오랜만에 단둘이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저희 집 근처의 작고 소박한 동네 식당이었죠. 그곳은 저희 모자가 예전부터 즐겨 찾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막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등 뒤에 다른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음식 쟁반을 든 채 저희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오지선 양이었습니다. 예전의 그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질끈 묶은 머리와 얼룩이 묻은 앞치마, 그리고 고된 일상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녀 역시 저희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쨍그랑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선 양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서진이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잠시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통쾌함이나 연민, 혹은 그 어떤 종류의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에 가까운 평온함이었죠.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일 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주인에게 조용히 다가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선 양이 떨어뜨려 깨진 그릇값까지 포함하여 넉넉하게 음식값을 치렀죠. 그것은 동정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지독했던 악연에 대한 저만의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아파하지 않았어요. 저희의 눈은 오직 빛나는 미래만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미래자원 나눔 재단의 활동이 사회에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독일 기업과의 합작법인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저희 회사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최고의 환경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제 이야기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의 표본으로 여러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리어카를 끌던 시절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초 스위스의 작은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소위 다보스 포럼에서 저를 공식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죠.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의 정계, 재계, 학계의 최고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그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리에 저 같은 무명에 가까운 중소기업인이 연사로 서게 되다니. 저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럼 사무국 측에서는 역경을 딛고 혁신을 이룬 기업가 정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에 제 인생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며 저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한 사람은 최 이사와 아들 서진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대표님, 이것은 단순히 대표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미래자원이 드디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대표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라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펼쳐 보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날까지 저는 최 이사의 도움을 받아 연설문을 준비하고 발표 연습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최 이사는 제 연설의 논리적인 구조를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 발음과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교정해 주었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지적인 교감을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더욱 두터워져 갔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저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스위스 다보스의 포럼 행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글로벌 기업의 CEO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죠. 제 순서가 되어 연단에 섰을 때 저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저를 향해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최 이사와 아들의 모습을 보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복잡한 경영 이론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몸으로 깨달은 정직한 땀의 가치와 버려진 것들 속에 숨겨진 위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제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세상이 하찮다고 무시하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건져 올렸는지, 그리고 기업의 진정한 성공은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저의 믿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 거친 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은 세상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혁신은 언제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내를 가득 채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수많은 세계적인 리더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의 모든 서름과 고난이 눈 녹듯이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꿋꿋하게 제 길을 걸어온 제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저희는 잠시 다보스에 더 머물며 아름다운 설경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 이사와 함께 아무도 없는 조용한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하얀 눈 위로 부서지는 달빛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함께 걷던 최 이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따뜻했죠. 대표님, 아니 명자 씨. 오늘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생을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대표님의 회사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대표님의 회사뿐만이 아니라 김명자라는 사람 그 자체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아는 따뜻함,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까지. 저는 그런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소녀 시절처럼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죠. 최 이사는 제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명자 씨, 제게 남은 인생을 당신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가까운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제 손가락에 끼워진 따뜻한 반지의 온기에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평생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예고 없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다시 저를 찾아와 주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보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저희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아들 서진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제 마음을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저와 최 이사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세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제 걱정은 마시고 이제는 어머니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축복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제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해 줄 든든한 아들과 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믿음직한 동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 합작법인은 성공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안착했고 미래자원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우뚝 섰죠.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 이사와 함께 제 손으로 직접 가꾼 집의 작은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저와 함께 해온 충직한 직원들과 재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를 아껴주는 소수의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죠. 제 아들 서진이가 제 손을 잡고 최 이사에게 저를 인계해주는 그 순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예물이나 값비싼 드레스 대신 서로의 꿈을 평생 지지하고 응원하는 최고의 동지가 되겠다는 진심 어린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경영 일선의 많은 부분을 부사장으로 승진한 아들 서진이에게 과감하게 위임했습니다. 아들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저보다도 더 혁신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해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에 만족하며 제 남편이 된 최 이사와 함께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나누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서진이가 새로운 사업 계획안을 들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바로 미래자원 청년 혁신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 환경. 기술 분야의 창업가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그리고 경영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지원하자는 계획이었죠.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리더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 뒤 제1회 청년혁신가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최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심사위원석이 아닌 객석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아 젊은 창업가들의 발표를 날카롭게 경청하고 그들의 꿈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 제가 없어도 미래자원의 정신이 굳건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리어카 하나로 시작했던 작은 씨앗이 이제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 또 다른 씨앗들을 키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제가 이룬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저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과 아들이 이끌어갈 회사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가끔 아주 멀리서 오지선 양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불행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고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잊었을 뿐이죠.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저희 집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제법 의젓해진 아들 서진이가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 즉, 제 손주를 위한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죠. 평화롭고 더없이 완벽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부끄럽고 서러웠던 이 손. 하지만 이 손은 제 아들을 키워냈고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냈으며 마침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굳게 맞잡고 있었어요. 제 삶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명예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이 완전한 행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